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 토토 20회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43회차 경기는 EPL과 K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리그는 스플릿 라운드 앞에 이제 두 라운드밖에 안 남았죠. 아무래도 팀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 같고요. EPL은 서서히 이제 제재를 찾아가고 있는데, B클럽들은 이제 좀 강행군이 있었죠. 챔피언스 리그. 그래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4경기 분석 최종픽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인천과 수원 삼성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인천. 여름 휴식기 종료에 이제 깜짝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인천의 상승세가 사라졌죠.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투톱의 역습으로 재미를 봤었는데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팀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전체적인 경기 안정감을 가져가며 조율해주던 정혁이 부상으로 3경기째 결장했고 수비 라인의 리더인 김광석은 5경기째 결장이죠. 특히 김광석 결장이 큰데 김광석 결장한 다음에 5경기 1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뒷문이 불안하더라도 무고사, 김현, 송시우 이런 공격진과 아길라리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맞불 작전을 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또 공격진도 침묵이에요. 최근 3경기에서는 아예 무득점이죠. 무고사이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러 다녀온 뒤에 컨디션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있죠. 원정팀 수원입니다. 지난 슈퍼매치에서 고전 끝에 패했는데 확실히 최근 2경기에서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전 승리 통해 가지고요. 더욱 반가운 소식은 부상으로 고생했던 그 김건희 그리고 권창훈 이 두 공격적인 카드가 슈퍼매치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줬죠. 특히 김건희의 복귀로 정상적인 공격진 운영이 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정상빈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이 김건희 합류로 공격의 다양성으로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김민호와 한석종 이 두 미드필더들이 폼이 살아나면서 경기력 자체는 전반기 때 그 상승세를 탈 때처럼 굉장히 좋아졌어요. 중원이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이기재와 김태환 이 측면 자원들의 경기력도 다시 올라오면서 측면의 파괴력도 더해지고 있죠. 장우익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됐지만 대체 자원이 충분하죠. 민상기, 헨리를 중심으로 하고 최정원, 박대원 이런 선수도 있지만 구대영도 충분히 오른발을 쓰고 그 자리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죠. 분위기가 상반되는 두 팀이죠. 인천은 상승세를 타다가 김강석과 정혁, 수비 중심 선수들의 부상과 공격진의 난조가 겹쳐지면서 무너지고 있죠. 반대로 수원은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주축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면서 반등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수원은 장호익이 결장이지만 지난 경기 결장했던 헨리가 복귀하고 구대영, 박대원, 최정원 충분히 대체 가능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김문우의 공격적인 폼, 한석종과 조성진의 투미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한석종의 롱패스 전개 등 수원 중원의 힘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김건희와 권창훈도 복귀를 했죠. 인천이 수비적으로 최대한 막아보려 할 거고 수원은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수원이 우세하겠지만 무고사의 뜬금포 한방 아니면 송시호의 역습카드가 적중하면서 인천이 부진 탈출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와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맨유는 올 시즌 4-2-3-1 형태로 원톱과 이선의 3명이 공격적인 자원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려 하고 있죠. 근데 개막전에서 리즈 상대로 5골, 그다음에 약체 뉴캐슬 상대로 4골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어느 정도 먹히는 모습을 보인 경기들이 있어요. 매 경기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상대를 압도하지만 생각보다 골 결정력이 따르지 않으면서 고전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주말 에스턴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슈팅을 28개나 때릴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를 하고도 무득점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상대 수비 숫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그 박스 안에서 공략을 못하면서 중거리 슛을 남발하고 말았어요. 세트피스에서는 그래도 좀 찬스가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면서 무득점이 그쳤고 결국에는 상대 코너킥에서 센터백에게 헤딩골 내주면 무너졌죠. 챔피언스리그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는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했는데 이날 후반 카바니와 호날두 이 두 톱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죠. 원정팀 에버턴입니다.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투톱 그 로잉과 리차리슨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면서 자칫 위기에 빠질 뻔했던 에버턴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공백을 타운샌드와 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잘 메꿔주며 연패는 모면했습니다. 원톱으로 나서는 론던은 노련하게 동료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 타운샌드와 이와비 이 양 측면의 돌파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진 공격수 그레이의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도 뛰어나죠. 두쿠레와 알란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포백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에스턴에게는 자책골의 불운이 겹치면서 3실점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주크레와 알란 이 두 미드필더들은 공세 시 순간적인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맨유는 호날두, 카바니 이런 최전방 자원 외에도 브루노, 그다음에 그린우드, 뭐 포그바, 프레드, 산초 이런 이선에서 득점 지원이 가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확실히 공격적인 작업은 능한데 상대가 박스 안에 밀집 수비로 나설 경우에 애먹는 경우가 좀 나옵니다. 브루노가 최대한 경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포그마나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해 보지만 올 시즌 밀집 수비 상대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에버턴은 투톱의 부상 결정으로 공격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중원의 안정감과 수비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죠. 좌우 측면 자원들과 그레이의 역습 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경기 뭐 맨유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겠지만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맨유죠. 에버턴이 안정적인 수비 위주로 나서면서 버텨낼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이 경기 맨유의 승부 이렇게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번니와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번니 아직 리그 승리가 없죠. 아무래도 전력이 떨어지는 만큼 올 시즌은 진짜 강등 걱정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뭔가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가 거의 안 되고 있죠. 레스터 원정에서는 코너킥 상황 상대 자책골로 운이 좋게 시작을 했고 이 롱패스 전개 한 번에 이게 먹히면서 코르네가 추가골을 기록했었죠. 오른쪽에서 공이 전개될 때 코르네가 왼쪽 빈 공간을 잘 자리하면서 롱패스 전개를 받아내며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레스터전 전반 종료 직전에 이 코르네 선수가 혼자 허벅지를 부여잡고 이제 교체 아웃됐거든요. 아무래도 당분간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버니로서는 굉장히 악재죠. 뭐, 코르네의 그 부상 공백은 구드문드손이 대체해서 나설 수는 있는데 공간 활용 능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움직임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적 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코르네의 결장, 이거 버니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정팀 노리치입니다. 주축 멤버들이 빠지는 그 에버튼 원정에서 그나마 올 시즌 가장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역시나 상대 골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푸키가 공격 중심을 잡으며 동료들에게 연계도 잘 해주고 하지만 원체 공격 쪽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좋은 찬스를 만들기가 어렵죠. 수비 라인 역시 숫자를 많이 두지만 속도 싸움에서는 확실히 약점을 드러내며 에버턴에게도 2선 침투를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줬죠. 이 노리치 경기에서 거의 매 경기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역대 최소 득점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푸키가 2골을 기록한 게 전부인데 그나마 한 골은 페널티킥이죠. 측면 크로스를 통해 높이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도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강력한 강등 후보군이죠. 수비도 안 되고 공격은 더더욱 안 되는 두 팀이에요. 그나마 노리치에 비해서는 번니의 공격적인 능력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뭐 그래도 최전방인 노련한 크리스 우드가 있고 로우털의 오버래핑 크로스도 나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높이 싸움에서 벌리가 우세할 것 같거든요. 노리치의 수비 라인도 높이에 자신은 있지만 침투하는 이선 자원들을 저지하는 부분에서는 미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벌리가 그 노련한 비드라이 움직임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벌리가 노리치 상대로 최근 홈 맞대결에서는 리그 경기는 6연승 중이거든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히 번리가 우세해 보입니다. 번리가 드디어 리그에서 첫 승을 거둘 찬스죠. 이 경기 벌리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사우샘튼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첼시 갑자기 2연패 부진이죠. 리그에서 맨시티에게 0대1로 패했고 이어진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유벤투스 원정에서 또 0대1로 패했죠. 리그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는 기대와 달리 상대의 미드필드 플레이에 크게 휘둘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상대가 워낙 강팀들이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죠.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뭐 슛도 많이 시도했는데 상대 역습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며 라인을 올리다가 이 쓰리백의 빌드 없이 상대 압박에 볼을 뺏기며 위험한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후반 시작 12초 만에 실점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런 좀 집중하기 직전에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서 첼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루카쿠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긴 했는데 루카쿠에게까지 전개되는 그런 찬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원정팀 사우샘튼입니다. 리그에서 아직 승리 없이 4무 2패로 부진하죠. 그나마 패가 적은 부분이 조금 위안이랄까요? 수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먹히면 맨시티를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를 했고 맨유를 상대로도 1대1로 비겼었죠.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는 홈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압도했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랙번에서 영입한 암스트롱이 일부에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지켜내는 힘은 좋지만 골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후반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더하려고 하다가 울버햄튼의 역습 한 방에 실점하면서 무너졌던 사우샘튼입니다.
첼시는 아무래도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캉테의 결정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상대가 공격적인 운영보다 수비적으로 지키는 것에 능한 사우샘튼인 만큼 조르징요, 코바치치 이 조합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우샘튼은 강한 압박 전술로 상대를 괴롭히려 할 건데 맨시티, 맨유 상대로도 압박 수비 전술로 잘 버텨내며 무승부를 겨뤘었죠. 두 팀의 맞대결 역시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였지만 이번 경기는 첼시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2연패로 부진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건재하고 있고 그 루카쿠와 이선 자원들의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유벤투스전 후반 막판 보여준 공격 전개라면 사우샘튼의 골문은 충분히 열어질 수가 있겠죠. 이 경기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즈와 와퍼드의 경기인데요. 홈팀 리즈 올 시즌 초반 승리 없이 부진에 허덕이고 있죠. 뉴캐슬, 벌리 이런 약체들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어요. 벤포드가 시즌 초반 부진하고 있고 지난 시즌 활약했던 해리슨 역시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피냐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하피냐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수비라인 역시 상대 원톱을 박스 안에서 놓치는 실수를 보여주는 등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웨스트햄 상대로도 전반 초반 상대 패스를 가로채며 역습 상황에서 하피냐가 선제골을 터뜨렸죠. 그런데 상대 슈팅이 피르프에 맞는 자책골이라는 그런 불운이 또 있었고 상대 원톱 안토니오 볼터치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죠. 부상자와 기존 선수들의 부진으로 리즈는 당분간 조금 더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와포드입니다. 승격팀 와포드가 한계에 부딪히며 좀 고전하고 있죠. 개막전 에스턴 상대로 깜짝 승리를 챙겼지만 이후 최악체 노리치 상대로만 승리했을 뿐 매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서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세밀함이 부족하며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데니스와 사르 이 좌우 측면 자원들은 확실한 돌파,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공격적인 장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전력이 약한 편인 만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고 실점이 많진 않지만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리다 보니 공격 작업도 이런 역습 위주밖에 안 되죠. 토트넘 영입 루머가 돌았던 사르는 확실히 일부에서도 먹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 상대로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대로 멀리 돌아 들어오는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과 수비가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상황이죠. 리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벤포드, 해리슨, 기존 자원들의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나마 하피냐가 버텨주고 있지만 수비 라인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면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와포드 역시 일부의 벽을 느끼며 고전하고 있지만 리즈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죠. 데니스, 사르 이 두 윙어의 공격력이 먹히면서 역습 전개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즈가 홈에서 강하게 나서며 리그 첫 승을 노리겠지만 오히려 사르의 역습 전개에 휘청일 수가 있죠. 와포드가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리즈가 그래도 올 시즌 버텨주는 힘을 보여주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즈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뉴캐슬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좀 있는 편이죠. 울버햄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도 수비 밸런스가 잘 잡힌 상황이지만 공격적인 운영에 비해서는 득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6경기에서 3골밖에 없죠. 수비 밸런스는 브래드포에게 2실점하긴 했지만 리그 6경기에서 단 5실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지난 사우샘프전에서는 히메네스의 결승골로 승리했죠. 히메네스의 시즌 첫 골이지만 이 히메네스 선수가 뭐 골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공격을 잘 주도하고 있었죠. 트라우레, 트리캉을 벤치에 앉히고 황희찬, 포덴스가 나섰지만 그날 뭐 사우샘프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서 그 네베스가 빠지면서 확실히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히메네스가 역습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침착함으로 상대 수비를 제쳐내면서 결승골을 기록한 경기였죠. 원정팀 뉴캐슬입니다.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뉴캐슬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며 리그 6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3패 부진이죠. 더군다나 윌슨마저 부상으로 전략에서 이탈하며 공격 작업도 순탄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컵 포함해서 7경기에서 모두 실점하며 15실점으로 수비 라인이 무너진 모습이죠. 와포드 상대로도 측면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돌아 들어오는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서 실점했죠. 주로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던 롱스태프의 의외의 중거리포로 한 골을 만회하긴 했는데 막심 혼자 나서는 공격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한 찬스에서도 섬세한 부족으로 골을 놓치고 있죠.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울버햄튼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죠. 울버햄튼은 생각보다 수비 라인에 단단함이 있고 공격 전개 역시 빠르고 위협적입니다. 트라우레, 트리캉의 이런 돌파 능력, 여기에 황희찬까지 합류했죠. 히메네스도 드디어 골맛을 보며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반면 뉴캐슬은 지난 겨울에 임대로 14경기에서 8골을 터뜨렸던 윌록,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올 시즌 부진해요. 투톱 자원인 윌슨은 부상으로 이탈했죠. 막심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뉴캐슬 수비 라인으로 울버햄튼 공세를 막아내기엔 좀 버거워 보이는 경기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두 팀의 최근 리그 맞대결 전적이 1대1 무승부가 5경기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혹시 다른 경기 쪽에서 뭘 폴더를 빼서 폴더 여유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 경기 무승부도 같이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저희 분석으로는 울버햄튼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라이턴. 예상외로 선전을 펼치고 있죠. 범리, 와포드 약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더니 최근에는 레스터를 상대로도 승리하며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는 머페이의 극적인 골로 무승부를 거뒀죠.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가담이 좋아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죠. 실점이 굉장히 적어요. 공격으로 전환 시 웰백 중심의 빠른 전개도 인상적입니다. 그 왼쪽 측면 자원인 쿠쿠렐라의 수비력과 공격 가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쿠쿠렐라에서 웰백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의 공세가 굉장히 날카롭죠.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머페이가 경기 종료 직전 그 상대 수비 라인의 라인 조절 미스를 놓치지 않고 감각적인 칩샷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올 시즌 벌써 6경기에서 4골입니다. 지난 시즌 통틀어서 8골인데 굉장히 페이스가 빠른 편이죠. 원정팀 아스날입니다.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죠. 시즌 초반 승격팀 브랜트퍼에게 충격패를 당했고 이어진 첼시, 맨시티, 이 강호들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3연패 부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어진 노리치, 번리, 약체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고 지난 주말 토트넘에게 3대1 완승을 거뒀죠. 토트넘을 상대로는 측면 공략이 주요하며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형적인 측면 전개 득점 루트인 이 오른쪽 측면을 뚫으면 왼쪽 사이드 선수가 중앙으로 세도하면서 골을 뽑아내는 이런 전형적인 루트가 잘 먹혔어요. 최전방에서 오바메양의 경기력이 살아나자 이선 자원들의 공격 가담도 더욱 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오바메양한테 수비들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중앙에서 버텨주고 연계해주고 확실히 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토트넘 상대로는 오바메양, 스미스로우, 사카 이 세 선수가 한 골씩 골고루 터뜨렸죠. 브라이턴이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 요걸 바탕으로 시즌 초반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머페이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요. 기레스 쪽에 영입했던 우메프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전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시즌 초반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오바메양이 복귀하면서 서서히 팀 전력이 짜임새를 갖추더니 공격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오바메양 중심으로 좌우 측면 돌파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수비력도 안정감을 찾아가며 최근 3경기 단 1실점이죠. 상승세의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아스널이 승리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아스널의 상승세가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다시 K리그 제주와 성남 경기인데요. 홈팀 제주 깜짝 선발 카드를 선보이면서 지난 주말 포항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뒀죠. 득점 선두 주민규를 벤치에 대기시키면서 이정문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이정문은 원래 그 장신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목받은 선수였는데, 원 소속팀인 그 대전 시절부터 후반 막판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날 포항 수비진을 상대로 확실한 원톱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 공격에 보탬이 됐죠. 중원에서 이창민의 중심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훌륭하고 쓸백 라인도 탄탄한 편이죠. 원체 수비적인 부분은 잘 소화하는 팀인데다가 공격 진영의 옵션이 더 생기면서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올림픽 다녀온 뒤에 이 강윤석, 좌우 가리지 않고 측면에서 활약하는 강윤석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원정팀 성남입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오랜만에 멀티골 승리를 장식했죠. 무려 9경기 만에 2득점 경기였습니다. 공경원 합류 후에 확실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좋아진 성남이지만 여전히 공격력이 해결되지 않으며 리그 최소 득점이죠. 뮬리치 외에 2득점한 선수가 이 수비수 마상훈 뿐이에요.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그 마상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득점으로 두 골을 뽑아내며 승리했는데, 필드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뮬리치 외에 박용지, 정석화, 강재우 다양한 카드를 조합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든 지켜내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뮬리치의 골이 터지는 날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항상 어려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죠. 제주는 원체 이창민 중심의 경기 운영이 뛰어났던 팀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는 항상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정문, 강윤성, 김봉수 이런 어린 선수들마저 제목 이상 해주며 팀 전체적인 짜임새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죠. 4명의 미드필더들이 많이 뛰는 활동량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성남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들까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펼치며 수세시에 항상 많은 숫자를 두는 수비적인 축구를 선호하는데요. 뮬리치 한방 의존도가 너무 큰 상황이죠. 성남이 원정 경기인 만큼 더욱 수비적으로 버티려고 할 건데 제주가 중원 압박과 측면 공략을 통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힘을 아낀 제주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죠.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 광주와 포항인데요. 먼저 홈팀 광주 최악의 시즌이 되고 있죠. 먼저 주포 펠리페를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합류했던 조나탄이 3개월이 넘도록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제주와의 홈경기가 몰수패까지 당했죠. 주전 골키퍼 윤보상을 대체 출전하며 선방을 보여줬던 윤평국의 치명적인 실수, 그다음 페널티킥 실축까지 겹치며 전북에게 패했고 울산 원정에서는 전력차를 실감하며 일방적으로 몰리며 페널티킥을 선방하긴 했지만 결국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중원에 위치한 선수들이 많이 뛰고 수비적으로 압박하며 버텨보려 하는데 최종 수비 라인에서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알렉스는 중앙에서 확실한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알렉스 혼자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는 없죠. 스피디는 역습 카드는 위협적이긴 합니다. 포항이 올 시즌 최악의 위기 상황이죠.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퇴장 선수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여기 강윤모 골키퍼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후보 골키퍼들이 나서고 있지만 주지 말아야 할 실점을 내주며 결국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년 경기로 치러진 주중 강원전에서는 최근 실수가 많았던 조성훈을 대신해 이준이 프로 데뷔전을 치르며 90분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가 오는 경기였음에도. 근데 추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평범한 공을 바운드를 못 맞추면서 알까기 하며 무너졌죠.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 그랜트까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죠. 그랜트의 공백은 전민강이 다시 센터백으로 돌아오면서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보여줬던 그랜트의 공백이 포항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상황이죠. 최근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두 팀입니다. 여러 주변 악재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기 힘든 실정이죠. 포항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주중 수년 경기 수중전을 치르며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의 소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그랜트도 결정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하면서 고영준이나 팔라시오스, 임상혁 이런 선수들의 역습 한 방에 기댈 수밖에 없죠. 광주 역시 포항에 이런 약점을 파고들려 하겠지만 포항의 중원에서는 신진호, 신강훈 그리고 또 이제 오범석 같이 수비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죠. 광주가 뚫어내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내려앉으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승패 없이 무승부로 결정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네요. 이 경기 광주의 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 안익수 감독 부임 후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으로 4경기째 패배 없이 순항 중이죠. 공격 작업에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이 자리 잡으며 4경기에서 2실점밖에 안 했죠. 이한범, 오스마르 두 장신 센터백이 자리하면서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가고 이 오스마르의 노련미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 두 선수가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 옵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죠. 또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서면 기성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쓰리백 형태로 변화를 주는 등 전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 진영에선 조용욱이 최근 7경기에서 5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성호의 속도와 골 감각도 좋죠. 최전방에 아직 최적의 합을 찾지 못해서 다양한 선수들을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팀 대구입니다. ACL 16강 탈락 후 울산, 제주를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를 올리며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 우려를 지워버렸죠. 그런데 지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세징야마저 부상으로 빠지며 큰 위기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세징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 중반 빠졌고 경기는 일방적으로 수원FC에게 밀리며 가까스로 비겼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용래도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할 상황입니다. 주축 3백 자원인 정태우, 김우석, 김재우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죠. 수비적인 부분은 홍정훈 중심의 김진영이 내려오고 또 박정빈이 나서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지만 세징야 없는 공격력은 도무지 해법이 안 보입니다. 라마스를 조금 올려서 플레이하거나 이근호나 정치인 등 대체 자원이 나서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슈퍼매치 완승을 통해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준 서울이죠.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공존하며 완벽한 수비력, 철저한 중원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워 좀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하려고 해요. 대구는 수비라인 부상자 속출에 세징야까지 햄스트링 부상이죠. 세징야는 벌써 올 시즌 2번째 햄스트링 부상이에요. 여기에 이용래도 경고누적 결장이죠. 3연 초과입니다. 세징야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인 만큼 딱히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대구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에드가 상대로 한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를 펼치겠지만 서울 이한범의 높이 싸움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오히려 좌우 측면에서 빠르게 파고들 서울의 날카로움이 대구의 골문을 열기 쉬워 보입니다. 대구 수비 라인이 높이의 강점이 있지만 발밑 수비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 경기 서울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레스터시티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크리스탈. 경기력 기복이 좀 심한 편이죠. 토트넘을 상대로는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승리가 없습니다. 자아와 벤테카 이 투톱이 같이 터져줘야 하는데 자아가 그나마 2골을 신고했지만 아직 벤테케가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고받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 빌드업을 하지만 중앙에 볼 센스가 특출난 선수가 없는 만큼 조금 부족한 모습이에요. 센터백 앤더슨은 빌드 없이 과감하게 상대 박스 인근까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죠. 중앙에서 갤러거의 공격적인 움직임도 뛰어납니다. 브라이턴 상대로도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죠. 경기 종료 직전 브라이턴 상대로는 경기 종료 직전 수비 라인의 라인 조절 미스로 실점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죠. 다 잡은 승리를 그냥 놓친 꼴이었어요. 그때 좀 약간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원정팀 레스터입니다. 확실히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번리 상대로도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크로스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측면 전개 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공격수들의 움직임, 이선 자원들의 공격 가담도 굉장히 빠르죠. 수비 밸런스가 나쁜 건 아닌데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개막전 울버햄튼전 1대0 승리 이후에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죠. 공의 시선을 빼앗기며 상대 주요 선수를 놓치는 아주 기본적인 실수가 거의 매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디는 위협적인 움직임과 골감각으로 이날 2골을 몰아쳤는데 특히 절묘한 움직임으로 옵사이드 트랩을 깨는 노련미를 보여주기도 했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3골입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좀 자책골 실책도 있긴 했죠. 그 코너킥 수비 가담했다가 바디 외에도 바네스, 이에나초, 페레즈, 다카 다양한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탈이 전체적인 수비 안정화를 찾아가곤 있죠. 지난 경기 종료 직전 라인 조율 미스로 실점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상대 브라이턴이 공격적인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디를 앞세운 그 레스터 상대로도 수비 전술이 먹힐지는 좀 미지수죠. 앞선 리버풀에게는 3실점하며 무너졌었거든요. 레스터는 최근 경기력이 좋아졌지만 승리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디와 함께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도 좋아지고 있고 공격력이 살아나곤 있는데 다만 박스 안에서 상대 마크맨을 놓치는 수비 미스가 나오면서 거의 매 경기 실점이 발생하고 있죠. 공격력이 강한 레스터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크리스탈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크리스탈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에스턴의 경기인데요. 지금 토트넘이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내일 새벽 모라와의 그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있는데 요 경기까지 보고 저희가 분석을 마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요 경기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부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특히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3실점이에요. 유럽 컨퍼런스 리그컵 포함하면 5경기에서 13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죠.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공격력이 약해졌고 실점은 늘어나는 악순환이죠. 벌써 현지에서는 누누 감독의 경질설이 나들고 있더라고요.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지만 상대 공격수 마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영입했던 벤 화이트의 가세에도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전매 특허였던 손흥민을 앞세운 역습 카운터도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케인도 리그컵에서는 한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도무지 리그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죠. 원정팀 에스턴입니다.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며 승점을 쌓아가고 있죠. 지난 주말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3백 라인과 5명의 미드필더들이 아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서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밀어냈죠. 결국 맨유 선수들이 박스 언저리에서 중거리슛 남발하며 어렵게 만들어내며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선방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데닝스의 무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와킨스가 서서히 폼이 올라오며 저돌적인 공격력으로 박스 안에서 상대를 위협하고 있고 부행디아도 서서히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일리의 부상이 타는 아쉽지만 와킨스가 폼이 살아나는 만큼 공격력이 기대가 돼요. 토트넘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죠.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 실점은 늘고 라인을 내리는 만큼 공격 전개도 안 되면서 위기죠. 베르바인의 부상 이탈로 공격진의 속도감이 떨어진 것도 아쉽죠. 더군다나 금요일 새벽 슬로베니아의 무라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 치러야죠. 경기 결과를 떠나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레스터는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원 자원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상대에게 박스 안에서 공간을 안 주려고 하죠. 여기에 와켄스 중심의 역습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브행디아가 조직력이 맞아가면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도 곧잘 나오죠.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를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찾게 되면 그 기세를 통해서 홈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 경기 결과에서 좀 안 좋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최근 짜임새가 좋아지는 이 에스턴의 승리가 확실히 유력하겠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됩니다. 13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오늘 홈팀 웨스트햄. 올 시즌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죠. 맨유에게 한번 패하긴 했지만 리그와 유로파에서 아주 상승세예요. 확실한 골게터 그 안토니오를 앞세워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하죠. 안토니오에게 상대 수비가 집중되면 그 이선 자원들에게도 찬스가 열리고 벌써 벤나마가 6경기에서 3골로 안토니오를 거들고 있습니다. 리즈 상대로 경기 초반 빌드업 시 패스미스로 상대에게 선제 실점했지만 지속적인 공격 시도 끝에 후반 중반 그 보웬의 슈팅이 상대 자책골로 연결됐죠. 또 경기 종료 직전에 안토니오가 감각적인 볼터치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이 골잡이 안토니오 벌써 5경기에서 5골입니다. 원정팀 브렌트포드입니다. 승격한 세 팀 중 그나마 경기력 측면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브렌트포드죠. 개막전에서 아스날을 홈에서 잡아냈던 기세처럼 지난 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 강한 집념을 보이며 3대3 무승부를 거뒀죠. 확실히 최전방 투톱 토니와 은베모의 호흡이 좋고 두 선수가 기록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내려앉으며 수비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이 최전방 투톱이 역습을 주도하고 지공시에는 확실한 연계 플레이가 좋습니다. 특히 토니 선수가 강력한 몸싸움, 저돌적인 플레이로 상대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죠. 브렌트포드가 승격팀답지 않은 기세로 1부 리그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죠. 투톱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수비적인 헌신으로 1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웨스트햄 원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존에 상대했던 공격진들이 패스플레이 의존하는 팀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강력한 원톱 안토니오를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이에요. 지금까지 선방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의 수비라인이지만 이 안토니오가 강력한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공세를 아마 버텨내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빠르고 날카로운 공세보다는 이 때로는 묵직한 한 방이 더 위력적인 법입니다. 이거 웨스트햄의 확실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죠. 웨스트햄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맨시티 경기인데요. 정말 재미있을 경기죠. 먼저 홈팀 리버풀 아직 올 시즌 개막 후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리그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였죠. 챔피언스리그 포르투 원정에서는 확실히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5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홈팀이 강하게 나오자 원정임에도 물러서지 않고 더 빠른 공격으로 맞받아쳤죠. 살라, 마네, 조타, 이스르톱의 빠르고 간결한 공격 전개가 주요하면서 중반부터 골을 퍼부었죠. 살라가 2골을 기록하면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6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스리톱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한쪽으로 공격 전개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죠. 워낙 기량이 출중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 위치한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면서 골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피르미노도 이날 후반 교체 투입한 후에 2골을 터뜨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죠. 원정팀 맨시티입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패배한 후 순항했던 맨시티죠. 지난 라운드 첼시와의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도 우세한 경기 펼치며 1대0으로 제압했죠. 근데 주중 챔피언스 리그 PSG 원정에서 이게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가져갈 것 같았는데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빠른 측면 공략에 휘둘리다가 박스 안에서 선수를 놓치며 실점했는데 이때 수비 가담하러 내려왔던 마레즈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그 슈팅 타이밍에 쫓아가지 못했죠. 상대의 빠른 측면 공략에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미드필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박스 인근까지는 쉽게 접근했지만 맨시티는 거기까지였죠. 박스 안에서 단단히 버텨주는 그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확실한 골 찬스를 만들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렐리시의 크로스에 이은 스털링 실바의 연속된 슈팅이 골대를 때렸던 그림이 이게 제일 아쉬운 상황이었죠. 전력이 탄탄한 두 팀의 맞대결이죠. 주중 챔스 원정 경기를 다녀온 피로도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리버풀의 전력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려한 쓰리톱의 공격력이 건재한 가운데 부상에서 복귀한 피르미노도 꿀맛을 보며 공격력이 극대화됐죠. 맨시티는 팀 전력의 핵심 자원인 빈도안이 부상 이탈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중원에서의 플레이는 데브라이너나 그렐리시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팀 최다 득점자 긴도안의 이탈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이 그 상대 없다 보니까 상대가 박스 안에 수비자를 많이 두면 결정적 한 방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맨시티죠. 아무래도 그 주고받는 티키타카 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두 팀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공격진의 화려함이 앞선 이 리버풀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맨시티가 첼시를 상대했듯 중원에서부터 경기 전체를 지배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 경기 리버풀의 승,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3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인천의 승, 패, 2경기는 맨유의 승, 3경기 벌리의 승, 4경기 첼시의 승, 5경기는 리즈의 무패, 6경기는 울버햄튼의 승, 7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7경기 제주의 승, 8경기 제주의 승, 9경기 광주의 무, 10경기는 서울의 승, 11번 경기 크리스탈의 무패, 12번 경기 토트넘의 승패, 13번 경기 웨스트햄의 승, 14번 경기 리버풀의 승패. 이상으로 43회차 저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픽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 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